리차드와 저스틴은 문제에 돈이 든 가방을 들고 정확한 시간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국외 여행이나 출장이 흔하지 않았던 저스틴은 이번 여정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벌써 아늑한 집과 좋은 사람 시고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애견 프리웨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할 정도였다. 그녀와 그는 데스타브 남장 역시 거의 같은 시간에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남작이 미국에 도착한 다음 문제에 $200만 달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돈의 내막을 전혀 모르는 메인 부부는 처음부터 남작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도 리차드는 그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런던의 안개와 작별하고 이제는 로스앤젤레스의 매연을 맡게 되는군. 상관없어요. 비행기가 창공을 나는 동안 그들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관없다니. 무슨 뜻이야? 리차드는 지도에 그려진 그림처럼 멀리 내려다 보이는 지상의 모습에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렇지. 집에만 가면 돼요. 그동안 집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당신은 어땠어요? 나도 물론 그렇지. 시곤이도 보고 싶고. 그리고 프리웨이도요. 물론이지. 하지만 당신이 더한 것 같군. 정말이에요. 아마 한 달쯤 집을 떠나 있어야 된다면 난 견디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럴 때는 꼭 소녀처럼 보이는군. 어머, 내가요? 그럼 누구겠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낮게 소리내어 웃었다. 목소리가 언제나 명쾌한 저스틴은 다른 승객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웃음소리를 내며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행도 끝나고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저스틴의 모습은 정말 성숙한 소녀처럼 보였다. 마치 꿈에도 그리던 고향의 정든 집에 돌아온 모습이었다. 아, 즐거운 우리 집.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만 자야지. 언제나 그렇듯이 시곤이가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곤이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한 식구나 다름이 없었다. 때에 따라선 주인 내외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메인 부부와 그들의 저택에 대해서 갖는 시곤이의 애정은 세상의 어떤 애정보다 깊고 소중한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메인 씨, 메인 부인. 잘 있었어요, 시곤이? 그럼요. 저야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죠. 두 분 다 몹시 피곤하시죠?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곤이는 아직 정정했다. 무엇보다도 주인 내외에 대한 예의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다. 우리 좀 피곤해요. 시곤이. 저스틴이 재빨리 덧붙여 말했다. 지금 당장 침대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만큼.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가져오신 짐은 어떻게 할까요? 참, 말해 둘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가방 속에 저스틴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은 거금이 들어 있어요. 네? 거금이라는 말에 시곤이는 약간 의아해했다. $200만. 저런, 그럼 정말 큰 돈이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에는 그냥 여기에 두고 내일 아침에 금고에 갖다 놓도록 하세요. 시곤이는 평소 궁금한 것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람이므로 $200만 엄청난 돈에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돈을 누가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보다는 문득 한번 보고 싶어졌다. 저 메인 씨, 뭐죠, 시곤이?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상대가 시곤이라면 그 이상의 부탁도 들어줄 수 있는 리차드가 그런 시곤이의 부탁을 거절할 리가 없었다. 시곤이, 이건 선물이에요. 저스틴은 시곤이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시곤이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값보다 그가 좋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물건을 선물로 준비하였다. 고맙습니다, 메인 부인. 저스틴은 또 한 가지 마음의 선물을 준비했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여행을 갔다 올 때는 언제나 이렇게 마음을 기울였다. 프리웨이, 이건 너에게 줄 선물이다. 곁에서 꼬리를 흔들던 프리웨이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작게 몇 번 짖었다. 프리웨이 역시 시고니와 함께 메인 부부의 가족 중 하나였다. 리차드, 저스틴, 시고니, 프리웨이, 네 명이 한 가족인 셈이다. 여보, 한쪽에 있던 리차드가 보채듯 저스틴을 불렀다. 네, 우린 빨리 침실로 가서 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을 침실로 가져가야 하나? 저 가방요. 저스틴은 시고니가 막 열고 있는 돈가방을 가리켰다. 아무래도 그 돈가방은 침실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출입문은 물론 모든 창문까지 경보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집안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곁에 두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돈가방을 열고 들여다본 시고니는 약간 황당해진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애매하게 말했다. 아니, 이건 저한테 농담을 하신 거군요. 리차드와 저스틴은 시고니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리차드와 저스틴을 본 시고니는 더욱 어이가 없다는 듯이 덧붙였다. 이 가방에 들어있는 것은 장난감 돈인데요. 이번에도 메인 부부는 시고니의 말과 당황해하는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마치 농담하듯 말을 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시곤이. 네? 그건 카지노에서 장난이나 하는 돈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메인 부인. 진짜 돈이 아니라고요. 저스틴은 그제서야 시고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 두 눈을 크게 떴다. 네? 이번에는 리차드의 얼굴에 놀라움이 나타났다. 직감적으로 일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호텔을 짓고도 남을 액수지만 가짜인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시곤이? 그럴 리가. 시고니는 다가온 그녀에게 가방 안의 돈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 좀 보세요. 어머나, 저스틴은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다. 리차드. 시고니가 의아해하는 리차드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했다. 장난감 돈입니다, 메인 씨. 그럴 리가. 리차드 역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무척 놀랐다. 가방 속에 차곡차곡 들어있는 것은 한눈에 보아도 장난감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런던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진짜 지폐였던 것이 감쪽같이 장난감 돈으로 바뀐 것이다. 그야말로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시고니보다 저스틴과 리차드가 더 놀랐고 당황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런던에서 집으로 가져올 때까지 누구한테도 보였거나 맡긴 적도 없었으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가방이 가짜 지폐가 든 가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여보? 글쎄,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던 시고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처음에는 이런 가짜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래요, 시곤이. 그럼요. 리차드와 저스틴이 거의 동시에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메인 부부는 한동안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한편 문제의 인물인 데스타브 남작도 같은 시간 미국에 있었다. 그는 메인 부부의 저택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아직 저스틴을 완전히 믿고 있는 듯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가방 속에 들어있던 돈이 장난감 돈으로 변한 것도 모르고 있었고 다만 저스틴이 보관한 가방에 200만 달러가 들어있으며 런던에서 무사히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사실을 흡족하게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많은 여자들이 도박장에 자주 나타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요즘에는 전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오직 돈뿐이었으므로 여자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미뤄둔 지 오래였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술과 도박 여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번 계획을 세우면서부터는 예외였다. 도박장 주위를 배회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많은 남자에게 추파를 던져 멋진 남자와 한번 멋있게 즐기려고 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니었다. 돈은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는 부유한 여자들이다. 돈보다는 남자를 원했고 더 늙기 전에 마음껏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같은 연령층보다는 나이 많은 사내와 즐기면서 여유로움을 좋아하는 20대의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들도 있었다. 그러나 데스타브 남작은 도박 전에는 절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도박꾼들 중에는 그와 정반대인 사내들도 있긴 하다. 도박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도박을 하는 도중, 다시 말해 끝발이 서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장소를 옮겨 여자와 섹스를 즐긴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런던의 컨싱턴 클럽에서 데스타브 남작과 함께 룰렛 게임을 했던 닐 완슨의 경우는 앞에서의 예 중에서 후자에 속했다. 그는 도박 전 꼭 여성과 섹스를 해야만 행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때마다 그가 섹스 파트너를 정하는 취향은 언제나 독특했다. 이때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미인이나 글래머의 아가씨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분이 낮은 하녀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여자 혹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인들을 상대하였다. 그런 여자들은 대개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복종했고 몇 잎의 동전 때문에 그냥 몸을 제공할 뿐이라서 어떤 감정 표현이나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며 사내가 끝낼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 속옷을 챙겨 입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 중에도 예외가 있어서 닐 완슨을 당황시켰던 적도 있었다. 다른 때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어느 순간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뜻밖에도 그 여자는 무서울 정도로 반응하며 파고 들어왔고 이런 날은 마치 올가미에 걸려든 기분이었고 그날은 도박판에 나가지 않았다. 도박을 섹스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그는 이런 상대를 만난 날은 도박판에서도 만만했던 상대에게 의외로 돈을 물려 크게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메인 부부의 저택에 전화가 걸려온 것은 정오가 거의 다 될 무렵이었다. 시곤이는 벨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다. 아직까지 자고 있는 메인 부부를 방해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메인 씨 댁입니다. 상대방의 음성에는 전혀 예의가 들어있지 않았다. 메인 부인 좀 부탁합니다. 시곤이는 거기서 이미 불쾌한 느낌을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바꿔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집에 안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메인 부인과 언제 통화할 수 있는 겁니까? 메인 부부께서는 어젯밤 런던에서 늦게 도착하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중입니다. 아직도 말이요? 그렇습니다.
저스틴이 아직 자고 있다는 시고니의 설명에 상대방은 더욱 불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일어나시면 데스타브 남작이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전화했었다고 전해주시오. 이제는 목소리가 아예 퉁명스럽기까지 했다. 시고니는 치미는 감정을 재빨리 억제시키려고 했었다.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은 저스틴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럴 필요 없소. 네? 내가 다시 전화하겠소. 남작은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투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는 꼭 통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소. 남작은 시고니에게 달리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딱 끊어버렸다. 시고니는 어이없이 잠시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역시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젠 남작이라는 귀족도 존경할 만한 인물은 못 되는 것 같군. 시고니는 그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위로했다. 한편 같은 시간 호텔에 있던 데스타브 남작은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에게는 한시가 급했다. 가급적이면 빨리 200만 달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다. 한가하게 호텔에 머물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제 늦게 런던에서 왔기 때문에 정오가 되도록 자고 있고 전화도 바꾸어 줄 수 없다는 말에 그렇지 않아도 사나운 그의 심기가 끌어올랐다. 남작이 심리적으로 쫓기는 이유는 하그랜드 경감 때문이었다. 경감이 런던의 컨싱턴 클럽에 있었던 광경을 목격한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남작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클럽을 빠져나오면서 돈을 저스틴에게 맡기게 되었고 지금은 신속하게 움직여 미국까지 도망쳐왔지만 역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하그랜드 경감과 남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쫓고 쫓기는 사이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무사한 것은 경감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감은 남작을 체포하기 위한 증거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남작은 닥쳐온 고비를 매번 그만의 탁월한 솜씨로 해결했다. 이렇게 자신은 한시가 초조하고 급한 상황인데 돈을 보관한 저스틴이 아직까지 편하게 자고 있다는 사실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남작은 먹기 위해 주문했던 아이스크림도 먹지 못했고 그뿐이 아니라 피우고 있던 담배까지도 아이스크림에 콱 처박아 버렸다. 앞에 어떤 물건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즉시 달려가 권총으로 협박해서라도 돈을 빼앗아 오고 싶었다. 남작은 필요하다면 저스틴이나 그녀의 남편까지도 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200만 달러의 거금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 나타나서 방해할지 모르는 하그랜드 경감이었다. 그가 만일 미국까지 추적해 온다면 큰일이었다. 이번에 그에게 붙잡힐 경우 남은 평생을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남작이 이번에 벌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단번에 현금 보관자로 저스틴을 선택한 남작의 범죄적인 안목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작은 200만 달러를 무사히 되돌려받고 하그랜드의 수사망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죄 행각을 계속 확장시켜 나아갈 것이다. 남작은 런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대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박판에 끼어드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스틴과 리차드가 알고 있는 현금이 가짜 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한 가지 외에
다른 어떤 사건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자신과 연관되지 않았을 경우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저스틴은 돈의 보관을 일방적으로 부탁받았고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미국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그 돈이 중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아울러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수사당국의 일인 것이고 본인들이 떳떳한 이상 초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리차드와 저스틴은 정오가 지나도록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오후 2시가 지나서였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리차드가 엉뚱한 말을 꺼냈다. 여보, 당신 왜 그랬어? 네? 저스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리차드를 바라보았다. 밤새도록 뒤척였잖아. 제가 그랬나요?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이 내 곁에서 잤었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의 침실이 간밤에는 오랜만에 아주 조용했었다. 여행의 피로 때문에 리차드와 저스틴은 가벼운 키스와 포옹만 하고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잠들기 전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습관 때문인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뒤척이며 계속 상대의 몸으로 파고들었고 무심결에 상대의 몸을 매만졌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리차드와 저스틴은 똑같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래? 난 잘 잤어요. 당신이 그럼요. 밤새도록 뒤척인 사람은 당신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밤새도록 잘 잤다면서. 어머, 당신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예요? 그쯤 되면 언제나 양보하는 쪽은 리차드였다. 사실 리차드는 저스틴과 다투거나 다른 뜻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설령 밤새도록 뒤척였다고 해도 그것이 부부를 다투게 할 문제는 아니었다. 리차드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당신 알겠어? 꿈! 리차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건 그렇군. 어제 저녁에 런던에서 여우를 사냥하는 꿈을 꾸었어. 런던에서 여우 사냥을 해요? 그렇다니까. 런던 시내에서 말이에요? 시내는 아니었어.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리차드는 그 꿈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고 저스틴은 여는 때와 마찬가지로 흥미있게 듣고 있었다. 그곳은 드넓은 평원 같기도 했고 산속의 공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었다. 잔디밭이 까마득히 펼쳐져 있고 저쪽에는 수목림이 보였다. 어떤 나무들이 그곳에 있는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알 수가 없었다. 앞에선 사냥개 10여 마리 정도가 요란하게 지저대며 뛰어가고 있었고 그 뒤에 말을 타고 있는 5명의 귀족이 사냥개의 뒤를 쫓아달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리차드도 중간쯤에 끼어 있었다. 몰입꾼으로 동원된 하인들은 10여 명이 넘어 보였고 그들의 손엔 무엇인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숲에서 동물들을 쫓아낼 때에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무리꾼들과 사냥개들이 동물을 평지로 몰아내면 귀족들은 총으로 쏘아서 잡았다. 오늘은 어떤 동물을 잡을 계획입니까? 리차드는 바로 곁에 있는 귀족에게 물었다. 오늘은 여우를 잡을 것이요. 그런데 혹시 이 사냥이 허가된 것입니까? 꿈에서도 리차드는 밀렵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우리의 사유림이요. 그렇군요. 리차드는 안심하며 그 사냥에 참가했다. 앞쪽에서는 계속해서 개들이 지저댔고 중간부터는 드디어 몰입꾼들이 동원되었다.
사냥이 계속되는 동안 리차드는 거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멋지게 한 마리 잡고 싶었다. 사격 실력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이윽고 수목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리차드는 긴장하며 총을 힘주어 잡고 천천히 말을 몰았다. 그래서요? 거기까지 말을 했을 때 저스틴이 끼어들었다. 여우를 잡았어요? 더 들어봐. 리차드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목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몰입꾼들이 소리쳤다. 여우다. 그와 함께 사냥개들은 더욱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고 귀족들도 모두 긴장했다. 넓은 곳으로 몰아라. 어서 빨리 몰아. 귀족의 명령에 몰입꾼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수목님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여우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우는 한 마리뿐이었다. 5자루의 엽총과 몰입꾼, 사냥개 등에 비해 여우는 오직 혼자서 쫓기고 있는 셈이다. 저기 있다. 리차드의 곁을 달리던 귀족이 소리치며 말의 속도를 늦추더니 엽총을 들어 올렸다. 리차드는 잠깐 망설였다. 그 여우는 그 귀족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리차드는 마음을 바꾸었다. 나머지 귀족들도 일제히 엽총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리차드는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는 생각과 함께 총을 들어 올렸다. 여우는 몰입꾼과 사냥개에 쫓겨 사냥꾼들이 있는 곳을 향해 도망쳐 오는 중이었다. 잔디밭이지만 길게 자란 풀들이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여우는 교묘하게 피해 다녔다. 좀처럼 몸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아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 저기 있다. 한 귀족이 낮게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요란한 총성이 사냐를 뒤흔들었지만 여우는 맞지 않았다. 바로 그때 리차드의 시선이 번쩍 빛났다. 여우가 바로 그가 겨눈 총구 정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둘러 방아쇠부터 당기지 않았다. 우선 충분히 겨냥한 후에 숨을 죽였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는 호흡을 멈추어야 되고 이어 아주 천천히 당겨야 하는 것이다. 이윽고 리차드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천천히 당길 때였다. 돌연 다른 쪽에서 먼저 탕 하는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신은 못 잡았겠군요. 그때 시고니가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리차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저스틴은 리차드가 잡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시고니는 메인 부부의 생활 습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와 푹 자고 난 리차드와 저스틴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오후까지 주무셨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리차드의 첫 마디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우선 커피부터 한 잔 마시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곤이.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커피. 무엇보다도 저스틴이 반가운 탄성을 올렸다. 함께 살아가는 동안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한다. 리차드와 저스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고니는 준비해온 커피를 잔에 따르며 아침에 걸려왔던 전화의 내용을 전해주었다. 메인 부인, 아침 나절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나한테요? 네, 누구라고 하던가요? 데스타브 남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던군요. 아, 저스틴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하겠답니다. 저스틴이 리차드 쪽을 바라볼 때 시고니가 덧붙였다.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이쪽에서 전화를 걸겠다고 했는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 같았는데
시고니는 리차드에게 먼저 커피를 권했다. 데스타브 남작의 태도가 아직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녀였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시고니. 천만에요. 시고니는 저스틴에게 커피를 주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리차드는 시고니가 끓여주는 커피 맛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다. 어디에서도 그만큼 향기롭고 맛 좋은 커피는 마실 수 없다는 것이 시고니의 커피에 대한 그녀의 예찬이었다. 시고니가 준비하는 모든 음식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시고니가 나가자 저스틴은 새삼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데스타브 남작의 200만 달러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자세한 과정은 경찰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직접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죠? 글쎄,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 우리하고는 사실상 상관없는 문제예요. 분명히 누군가 중간에서 바꿔치기 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게 누굴까요? 적은 돈이 아닌 만큼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겠지. 런던 경시청에서요? 그럴 거야. 아마. 저스틴은 자신에게 부탁을 남기며 총총히 사라져버린 데스타브 남작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나 아직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라졌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의 돈이 장난감 돈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렇긴 하지만 돈 가방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건 우리잖아요. 건드리지도 않았잖아. 물론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 그렇지만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뛰어난 추리력으로. 추리력으로 말하면 당신이 더 생각해보지. 그러지 말아요, 리차드. 당신이 좀 생각해보세요. 저스틴은 진지한 표정으로 리차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리차드 역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는 중이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이번 일이 잘못되면 골치 아픈 문제로 비약될 수도 있다는 점을 그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런던에 있는 조지한테 전화로 물어봐야겠어. 당신은 그 돈이 런던에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그럴까요? 하긴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에는 아무도 그 가방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켄싱턴 클럽을 떠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그 가방을 지켜봤으니까. 저스틴은 리차드의 의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의 가방은 런던에서 바뀐 게 분명한 듯했다. 두 사람이 켄싱턴 클럽을 떠날 때는 종업원이 가방을 들여다 주었다. 또한 클럽 안에서 잠시 가방이 있었던 동안에라도 누군가 노린다면 얼마든지 가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방이 조지의 방에 도착한 후 1시간 정도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여보, 런던의 지역 번호가 어떻게 되지? 그런 문제에서 리차드는 저스틴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 외에도 리차드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잠깐요. 그래요, 생각나요. 런던 지역 번호는 011442이요. 011441. 틀림없어? 그때 저스틴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여보, 당신 설마 조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면 조지가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인물이긴 했다. 그는 켄싱턴 클럽의 총지배인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 친구는 아닐 거야. 그렇겠죠. 돈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 우습게 아는데 못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안 그래?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당신이 그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해도 200만 달러 정도면 충분히 탐낼 수 있는 양이다. 시고니의 말대로 호텔을 짓고도 남을 만한 액수인 것이다. 어쨌든 그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리차드는 번호를 다 돌린 다음 전화기를 귀에 대고 기다렸다. 벨이 울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안 받아요? 안 받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도 있나요? 그러게 말이야. 좀 지나서 다시 걸어봐야겠어. 그나저나 내일 다시 전화를 걸어오면 뭐라고 해야 하죠? 어쩔 수 없지. 사실대로 말해요? 그래야지 않겠어? 따지고 보면 그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어.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큰 돈을 맡기다니 말이야. 날 믿었겠지요. 당신을 어디에서 봤다고? 그거야 간단하죠. 뭐가? 적어도 난 이 저스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차드 메인의 아내니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보,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없는 것도 아니야. 마치 무슨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함정요? 그렇잖아. 어째서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 남자게 자기까지 받은 사람인데 설마 그럴까요? 리차드는 데스타브 남작을 의심하고 있는 듯 했지만 저스틴은 그렇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남작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일 수도 있었다. 그가 만일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실제로 저스틴은 함정에 걸려 있는 줄도 모르고 데스타브 남작을 믿고 있었다.